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사람이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는데요. 그중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바뀌는 것은 스스로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의지까지는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그것이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변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내놓으라는 부잣집 자제로 한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서인지 돈을 막무가내로 쓰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돈이 많았을 때는 그저 씀씀이가 좋은 양반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계속된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자 감당되지 않는 아버지의 씀씀이는 저희 가족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애원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전혀 바뀌지 않으셨고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큰 돈을 바란 것은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안의 최소한의 보탬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막대 먹은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일은 만무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청소부 일을 하며 힘겹게 사실 수밖에 없었네요.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아버지께서도 조금씩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바뀌기는커녕 어머니가 벌어오시는 돈을 축내며 술독에만 빠져 사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께서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돈만 축냈고 결국 저는 집안 살림에 보태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게 되었는걸요. 제가 취업한 곳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였는데요. 사장님의 가족분들은 모두 성품이 온화하시고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무능력하고 돈만 축내는 아버지만 보다 인자하고 언제나 가족을 생각하는 사장님을 보니 기분이 참 씁쓸했죠. 사장님 같은 분을 아버지로 둔 그 집 아들이 참 부러웠고요. 사장님께서는 모든 직원들을 다 잘 챙겨주려 노력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의 사연을 안타까워하시며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여 많은 배려를 해주신 사장님과 사모님 덕분에 어려운 형편에 꿈꾸지 못할 대학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비록 야간 대학교에 가 퇴근을 하면 쉴 틈도 없이 바로 공부를 해야 했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기에 열심히 하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펜을 들고 공부를 했죠. 그런 덕분인지 4년이 지난 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후 사장님께서는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해 대리로 승진을 시켜주셨어요. 노력의 결실이 맺어졌다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은 사장님께서 그동안 회사를 위해 한 노력을 모두 알고 보답을 해주셨다는 거였네요. 사장님께서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 거잖아요. 대리가 된 후 사장님의 아들 또한 저와 같은 부서로 입사를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아들을 똑같은 사원으로 취급해달라 부탁을 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복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은 어리벙벙하던 저의 신입 시절을 생각나게 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입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옆에서 항상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다행히 머리가 좋은 사장님의 아들은 알려준 것을 금방금방 습득하며 일 처리 또한 잘하더군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후 사장님의 아들에게서 진지한 만나자는 고백을 듣게 되었죠. 사장님이 해주셨던 모든 것이 떠올라 거절을 하려 했지만 참 끈질긴 구애에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만남을 시작한 지 1년 뒤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로 인해 부부의 인연까지 맺게 되었고요. 처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만 해도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아끼는 직원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한 며느리를 좋아할 시부모님은 그 어디에도 안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할 때 남편은 저를 대신해 사장님 부부에게 저희의 상황을 알렸어요. 사장님 부부는 예상대로 당황하신 것 같았죠. 당연했어요.
가족같이 은혜를 베풀어준 직원이 떡하니 며느리라고 나타난 거니까요. 사장님 부부의 반응을 보며 남몰래 치맛자락을 움켜쥐기도 했습니다. 결혼은 물 건너갔으니 아이가 태어나면 미혼모로 살아가야 할 게 뻔한 결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장님 부부는 의외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군요. 7년이란 세월을 같이 한 저를 믿는다면서요. 사모님께서 그동안 마음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말았어요. 사장님 부부 몰래 연애를 했다는 죄송함과 부족하고 미흡했던 직원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진 후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생각은 착각이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진짜 걸림돌은 시부모님이 아닌 저희 아버지였으니까요.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후 바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을 모신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평소처럼 술을 들이켜신 후 만취를 한 상태로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 어릴 때만 해도 인물 없는 딸 자식 덕 볼 일은 없다고 주변에 신세한탄을 좀 했었는데 제가 말년에 복이 있나 보네요. 사돈댁 같은 부잣집에 딸 자식을 시집 보내는 걸 보면 24살에 대학 간다는 소리 들었을 때만 해도 다 늙어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애비 노후 자금이나 대라고 윽박을 질렀었는데 그래도 대학 간판이 좋긴 한가 봅니다. 얼굴 핀 걸로도 모자라 이렇게 훤칠하게 재물복도 좋은 청년을 사위로 들인 걸 보면 말이에요. 저희도 말년에 며느리 복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새아가처럼 똘똘하고 야무진 아이를 며느리로 맞은 걸 보면 딸 자식을 어찌나 잘 키우셨는지. 똘똘하고 야무진 게 횟수로 본 세월만 7년이지만 볼수록 탐이 나요. 아이고, 그럼 제가 사돈댁한테 딸 자식 잘 키운 상을 대신 받아야겠네요. 어디 똘똘한 딸내미 시집 보낸 값으로 저한테 5천만 원만 먼저 주시렵니까? 참 기가 차더군요. 망나니로 살았던 아버지 때문에 눈칫밥을 먹으며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그게 자기가 교육을 잘 시킨 덕이라뇨. 더군다나 교육을 잘 시킨 값을 받아야 한다며 시부모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 있자니 민망함에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내쫓고 싶은 심정이었죠. 다행히 시부모님께서는 아버지의 무례한 행동을 장난으로 웃어넘기셨지만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네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준 시부모님에게 제일 못 볼 꼴을 보이고 마른 거잖아요. 그것도 인생에서 제일 증오하는 아버지 때문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런 행패는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을 끝마치고 시부모님께서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해주시자 아버지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부모를 반지하에 버려두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저희 부부를 불효자라면서요. 술이 깬 낮에는 사과를 하고 술에 취한 밤이면 신세한탄을 하는 행동을 반복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곧이어 신혼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셨어요. 이 정도 했으면 눈치껏 알아먹고 새로운 집이라도 알아봐 줘야지. 언제까지 부모를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반지하에서 살게 할 작정이야? 반지하에 사는 게 싫으면 저희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 나가서 일이라도 하세요, 제발. 수십 년을 저랑 엄마 등골 빼먹은 걸로는 부족해서 이제 사위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세요. 이게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부잣집에 시집가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키워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천련을 끊으려고 해? 짐승도 키워준 은혜는 안다던데 어디 사람식이나 된 것이 짐승만도 못하게 낳아주고 길러준 지혜비를 버리려고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술독에 빠져 살았으면서 무슨 은혜요? 아버지만 술독에 빠져 살며 엄마 벌어온 돈에만 손대지 않았어도 지금쯤 아파트에서는 못 살아도 깨끗한 빌라 얻어서 사람답게 살았을 거예요. 50이 훌쩍 넘긴 나이에도 자신의 힘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타인의 덕만 보려고 달라붙는 아버지를 보니 남편에게 미안해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않은 아버지에게 어른 대접을 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남편이 중간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기에 더욱더 아버지의 막대먹은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취한 아버지가 또다시 신혼집에 들이닥쳤을 때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고요. 경찰서에 연행된 후 저는 어머니와 상담을 해 알코올 중독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아버지를 맡기자고 의견을 내었죠. 이미 아버지에게 수십 년 동안 혀를 내둘릴 정도로 당한 어머니께서는 흔쾌히 허락을 하셨고요. 아버지가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을 한 후 처음에는 너무 심한 짓을 했나 라는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일상에서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라고요. 썩은 이를 뽑아낸 것처럼 말이에요.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유까지 포기하며 긴 세월 동안 아버지의 뒷수습을 도맡아 하셨거든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신 어머니께서는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왜 지금까지 바보처럼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날의 후회를 털어놓기도 했죠. 그렇게 홀가분한 일상에 익숙해질 무렵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가 끝난 아버지를 다시 데리고 가라는 말을 하더군요. 퇴원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 치료를 했다고 해도 무언가를 참고자 하는 의지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아버지께서 개과천선하여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염려스러운 점을 말하자 어머니께서도 예전처럼은 절대 못 산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참 말씀이 없던 어머니께서는 고심 끝에 먼저 아버지와 이혼한다는 말을 꺼내시더군요. 더 이상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아버지와는 못 살겠다면서요. 다른 집 딸이었다면 늙은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이혼을 말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변호사를 고용해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네요.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아버지께서는 다 늙은 여팻내가 심술이라며 고개를 빳빳이 드셨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장이 날아오자 금세 꼬리를 내리고 어머니에게 이혼을 취하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평생을 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 호사를 누렸는데 어머니가 없으면 자신의 밥줄이 끊길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해도 무릎을 꿇고 빌면 눈을 감아주셨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넘어갈 줄 아셨던 거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쓰였던 콩깍지가 벗겨진 상태였기에 아버지의 얇은 수는 통하지 않았는걸요.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6개월의 소송 기간 후 30몇 년간 유지해오던 결혼 생활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혼만 한다면 어머니의 일상도 저희 부부의 일상도 평온할 거라 믿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돈 타령을 하며 오히려 전보다 더 귀찮게 저희 부부를 들들 볶더라고요. 가뜩이나 막달이 다가와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속을 긁어대니 편히 쉴 날이 없었어요.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던 남편은 아버지를 회사 경비원으로 취업시키자는 제안을 했죠. 놀고 먹는 일만 하며 시간을 보내던 아버지가 경비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거부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다 책임질 테니 한 번만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더군요. 생각을 해보니 생활비가 없다는 둥, 다 늙어서 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둥, 쓸데없는 푸념을 들어주는 것보다 회사 경비원으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이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이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걱정과 달리 경비원의 일을 의외로 잘 해냈어요. 지각을 하거나 농땡이를 칠 줄 알았던 저로서는 참 의아한 일이었죠. 어찌되었던 아버지께서는 경비원의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다니며 자유를 누리셨기에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인 나날을 보냈죠. 딸아이 또한 건강하게 태어났기에 더 바랄 것이 없었고요.
하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시누이가 돌아오며 이런 평화는 다 녹은 얼음판처럼 쉽게 부서지고 말았네요. 시댁 식구들은 출산을 한 지 한 달이 채 안 넘었기에 산후조리원에 있으라 말을 했지만 같이 공항으로 나가겠다고 떼를 썼어요. 몸 상태도 괜찮은데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처음 보는 시누이를 푸대접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말로만 들었던 시누이를 본다는 생각에 공항으로 가는 길이 참 떨리고 설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온화한 성품을 이어받은 시누이 또한 분명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설레는 마음은 시누이를 대면한 후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돈도 없고 부모도 별로인 집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엄청 예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이네요.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너무 형편없잖아. 도대체 우리 오빠를 어떻게 꼬셨담? 이 사람 입국한 너 보겠다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몸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얌전히 굴어. 오빠 벌써 잡혀 사는 거야? 요즘 애 낳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을 떨어. 가족이 됐으면 한국에 처음 들어온 시누이 마중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지. 내가 그런 당연한 거 가지고 고마워해야 돼? 더군다나 새언니 우리 집에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밥벌레잖아. 아,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먹고 사니까 돈벌레인가? 말문이 막혀 입도 뻥긋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지를 하긴 했지만 시누이는 계속해서 혼수도 제대로 안 해온 저를 비난하기 바빴거든요. 더 어이없는 것은 시부모님께서는 시누이가 무례한 말을 하는 동안 가벼운 꾸중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시댁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시누이는 외모에 대한 지적을 하며 저희 친정을 헐뜯었는데요. 물론 무능력한 아버지로 인해 저희 집이 보잘것없기는 했지만 처음 보는 시누이에게서 가족에 대한 험담을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네요. 보통의 경우라면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나온 것이 고마워서라도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은 안 하는 게 예의인 거잖아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앞담을 하는 시누이를 보며 아, 이게 바로 시짜짓이라는 거구나. 그날 처음 느끼게 되었죠. 원래라면 시누이가 돌아온 후 더 많이 시댁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시댁에 가봤자 시누이는 온갖 트집을 잡을 것이 뻔했기에 도저히 시댁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남편 또한 막무가내로 구는 시누이의 행동이 거슬렸는지 시댁에 가자는 말을 일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건 시부모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안의 유일한 여자 형제이고 막내라고 해도 시부모님께서는 시누이를 자식이 아닌 신처럼 떠받들기 일쑤였는걸요. 시누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상관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신경이 시누이와 시부모님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네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왜 그렇게 시누이에게 쩔쩔매는지 묻게 되었죠. 되도록 집안에 흠 잡힐 일이라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도 알 건 알아야 되니까 말해줄게. 한숨을 깊게 내쉰 남편은 집안 식구들만 알고 있던 이야기라며 저에게 숨겨졌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누이의 친부모님은 원래 과자 공장을 운영하던 시아버지의 친구분이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과자 공장에서 일을 하던 직원이었고요. 그러던 중 사장이셨던 시아버지의 친구분과 그 부인도 암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었는데요. 친구 부부는 과자 공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시누이를 딸처럼 키워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요. 일종의 유언이었던 셈이죠. 아줌마랑 아저씨가 주변에 의지할 만한 일가 친척이 안 계셔서 아버지한테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아. 아줌마랑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로는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서영이를 부모님 호적에 올리고 과자 공장도 인수했으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버릇없이 구는 시누이라 눈에 가시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해해줘.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서영이는 복덩이나 마찬가지거든.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노력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긴 했지만 솔직히 서영이가 없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사장 소리 들을 리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렇지. 나야 객식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당신한테도 하는 걸 봐봐.
용돈이야 줄 수 있지만 툭하면 당신 지갑 터는 건 일상이고 저번에는 서랍 위에 있던 목걸이까지 가져갔다며? 귀여운 투정도 정도가 있어야지. 아가씨가 하는 건 투정이 아니라 도둑질이야. 나이가 벌써 20대 중반인데 자기 심사 꼬인다고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버릇은 고쳐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아직 애잖아.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착잡했습니다. 배경이 어찌되었던 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건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도 시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웬만하면 참고 넘어갔겠지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누이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더불어 제대로 된 훈육조차 하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죠.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시누이와 그 옆에서 쩔쩔매는 시부모님을 보고 있으면 큰 소리가 튀어나올 것 같았기에 의식적으로 시댁 일에 관해서는 관심을 끄게 되었어요. 참 서럽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일을 시누이 한 사람 때문에 시부모님과 거리를 두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속상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던 며느리인 저는 객식구에 불과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걸요. 그럼에도 시누이를 원망할 수 없었던 것은 시부모님께서 항상 미안해하시며 어떻게든 챙겨주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 딸아이를 안아주시며 용돈을 챙겨주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시누이에 대한 미움을 꾹 참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들어온 지 3달이 넘어가자 시누이는 뜬금없이 회사 일이 하고 싶다며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팀장으로 있는 회계부서의 말이에요. 시부모님께서는 꼼꼼하지 못한 성격을 가진 시누이가 실수할 것을 염려해 반대했지만 시누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며 시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부모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시누이를 회계팀에 보내게 되었고요. 예상했다시피 시누이가 입사를 한 날부터 저희 부서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듣지 않은 시누이가 견적서를 잘못 보내는 바람에 잘못된 수량으로 공장을 돌리는 것은 물론 정산조차 틀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잘못 입금되는 일도 번번이 일어났죠.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시누이로 인해 저희 부서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며 시누이가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은 칼같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를 나가는데 말이에요. 집에서는 공주 대접을 받던 막무가내로 굴던 상관이 없었지만 회사에서까지 집에서 했던 행동을 반복하니 어느새 인내심은 바닥에 났어요. 시누이 때문에 고생하는 부서 사람들을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누이를 따로 불러 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처음으로 꾸중을 하게 되었죠. 솔직히 이 정도로 꾸중을 했으면 아무리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시누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새언니, 지금 앉아있던 팀장 자리 우리 엄마 아빠가 앉혀준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공장 기계가 만지고 있을 고졸 주제에 지금 누구더러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팀장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시누이가 우스워 보이는 것 같은데 똑똑히 들어요. 나 아니었으면 새언니는 물론 엄마 아빠도 지금쯤 다 이름도 모를 허름한 공장에서 땀이나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시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시누이는 공장이 이만큼 큰 것도 제가 팀장 자리에 오른 것도 모두 자신의 친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말이에요. 자신이 이룬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당당한 태도로 나오는 시누이를 보니 차분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한 것이고요. 아가씨야말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이만큼 공장 키운 건 잠도 안 주무시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팀장 자리에 앉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팀장 자리도 공장이 이만큼 큰 것도 어디 하나 아가씨가 한 공은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집에서는 시부모님 덕분에 공주 대접받았을지 몰라도 회사에서만큼은 어줍잖은 아가씨 공주놀이에 동참해줄 생각 없으니까요. 기가 막혀.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고졸이었을 주제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일이야 어찌되었던 지금은 어줍잖은 고졸이 아니라 아가씨 직장 상사라서요. 집도 못 가고 계속 회사에서 컴퓨터 부여잡고 살고 싶으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요. 되받아치는 말을 할 때마다 신우이는 약이 오르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정도로 성질을 냈어요. 그 모습을 보자니 꼭 자기 영역을 뺏긴 동네 강아지 같아서 화를 내던 것도 있고 웃음이 나오려고 했죠. 퇴근을 한 후 신우이는 그대로 시부모님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일러바치며 당장 저를 회사에서 내쫓으라고 떼를 썼다고 해요. 신우이는 자신이 들어놓으면 당장이라도 눈에 가시었던 저를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처음으로 따끔하게 신우이를 혼내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신우이의 가짜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겠지만 시부모님께서 아무리 인자하고 신우이에게 쩔쩔맨다고 하셔도 공과 사는 철저히 분리하시는 분이었기에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신우이를 아끼는 만큼 회사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이셨거든요. 믿었던 시부모님에게도 남편에게도 꾸중을 들은 신우이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유치한 생각이긴 했지만 통쾌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신우이 때문에 고생하던 것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이의 일이 마무리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 아버지에게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불행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된 줄 알았던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증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 아버지는 근무 중 술을 마셨고 하필 술에 취해 있던 그날 본사 직원의 방문으로 덜미가 잡히고 만 것이었죠. 근무 중 술을 마신 걸로도 큰일이었지만 아버지는 그에 그치지 않고 본사 직원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까지 했다고 해요. 몸싸움으로 인해 아버지는 본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이 깬 후 뒤늦게 찾아와 복귀를 시켜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근무 태만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본사에서는 절대 아버지를 복귀시켜줄 생각을 안 했는걸요. 아버지의 일이 있은 후 시부모님을 뵙기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동안 시부모님이 차곡차곡 쌓아온 신뢰를 아버지가 한 번에 무너뜨린 거잖아요. 아버지의 일로 심란해할 때 신우이가 찾아와 아버지를 복귀시켰다는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에게 묻자 신우이는 아버지를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자는 제안을 했고 남편은 그 제안을 수락한 것이었어요. 내막을 알고 나니 아버지를 복귀시켜준 신우이에게 고맙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었네요. 신우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을 곱게 쓸 위인은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다시 경비원으로 복귀된 후 역시 신우이는 모든 것이 자신의 덕이라며 생색을 내더라고요. 생색을 내는 것에 멈췄다면 조금이나마 신우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수 있었겠지만 신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 식구 모두 빈대처럼 공장에 들러붙는 꼴을 보자니 구역질이 난다며 막말을 했어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그동안 제가 회사를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을 없애버리고 빈대 취급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에 시댁 식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내게 되었죠. 빈대는 아가씨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시부모님 등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솔직히 부모 잘 만난 거 빼고 아가씨 혼자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지금 나보고 빈대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혀서 진짜. 누구 덕분에 그쪽 아빠가 버젓이 우리 경비원으로 일하는데 바퀴벌레 마냥 이리저리 눈치 보며 우리 집에 붙어먹는 것도 봐줬더니 아주 자기가 하늘인 줄 알고 떠드나 보지? 너 그게 지금 새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 안 해? 왜 오빠까지 저 여자 편을 들어? 오빠도 봤잖아.
저 여자가 먼저 나한테 빈대라고 한 거. 오빠도 내 덕분에 지금 사장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면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무것도 없이 저 여자랑 둘이 살았으면 오빠가 지금 비싼 외제차 끌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오빠 지금 자기 능력 덕분에 사장 소리 듣는다고 생각하나 본데 꿈깨. 능력도 일어날 기반 있는 사람이나 펼치는 거지. 기반도 없이 오빠 능력으로만 사장 소리 들을 수 있었다고? 고작해야 회사에 들어가서 쥐꼬리만 원 월급 받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살 회사원 나부랭이나 됐겠지.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하나 귀하게 키우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 알겠네. 내가 친딸이 아니라서 일부러 눈치 주는 거지? 구박해서 내쫓으려고.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뭐가 그리 억울한지 신우이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주변에 연락을 돌리는 시부모님에게 여행을 간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곤 호련히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갔고요. 신우이가 해외로 여행을 간 후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솔직히 저는 막무가내로 구는 신우이가 없으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신우이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미국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하늘은 이런 소원을 이뤄주시고 말았어요. 일주일 후 귀국한다는 신우이는 2주일이 지나도 연락 한 통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놀기 좋아하는 신우이가 삐져서 며칠 더 놀고 오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신우이가 챙겨간 시아버지의 카드는 일주일 전을 끝으로 전혀 사용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신우이에게는 따로 챙겨갈 만한 현금도 없었기에 시아버지의 카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과 저는 부랴부랴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를 한 뒤 영사관의 도움을 청해 핸드폰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마지막 위치를 토대로 신우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우이를 찾는 것에 실패한 시어머니께서는 혼절을 하시면서 힘들어하셨고요. 시아버지와 남편 또한 크게 상심을 하며 갑자기 사라진 신우이를 걱정했고요. 시부모님께서 아무리 회사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해도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을 외면할 만큼 냉철한 분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신우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자책을 하시며 힘든 나날을 보내셨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정신이 없는 시댁 식구들을 대신해 회사 일을 도맡아야 했는데요. 책임지고 회사를 꾸려간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고된 일이더군요. 아무런 예고 없이 회사를 찾아오는 본사 직원들을 상대하는 것과 공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일까지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아버지까지 말썽을 부리시더군요. 한 차례 실수가 있은 후 잠잠해지나 싶더니 아버지의 고질병인 알코올 중독증이 다시 돋은 것이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일을 말해보았지만 아버지는 나 몰라라 하며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까지 했네요. 이로 인해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와중 경비원을 다시 뽑아야만 했고요. 아무리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이 길다고 해도 새로운 일을 그것도 혼자 책임지며 일한다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심란해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신우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시댁 식구들에게 또다시 짐을 지게 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시댁 식구들의 사정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도 혀를 차며 시부모님을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자신의 일처럼 화를 내셨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자 어머니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평생을 남의 뒤에 숨어서 배짱이 마냥 집에서 뒹굴기만 했던 사람이 달라질 리 있겠니? 보니까 어디서 또 자기 수발 들어줄 여자를 구한 것 같더구나. 여자 후리는 재주는 어찌나 좋은지. 다 늙어서도 여자 후리며 집구석에 박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할 걸 그랬다. 그놈의 동정심 때문에 젊은 날 청춘을 다 갖다 바쳐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뭐냐.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버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수발 들어준다고 나타나는 여자가 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엄마가 잘못 봤겠지. 물론 아버지께서 인물이 훤칠하긴 했지만 그건 수십 년도 전의 일이었는걸요.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면 여자가 생겼다는 말에 수긍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항상 놀기 좋아하는 아버지의 수중에는 단돈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단지 얼굴이 훤칠하다는 이유로 살림을 합칠 여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자 답답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봤다니까. 밑반찬 해달라, 생활비 달라. 귀찮게 굴던 사람이 통 연락이 없어서 집에 찾아가니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 여긴 왜 찾아왔냐고 네 아버지가 통 난리를 치는 통에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살림 차린 여자가 네 또래 정도밖에 안 돼 보이더라. 그걸 보고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세상에 나이가 60이 넘은 노인네가 딸 자식이랑 비슷한 또래를 끼고 사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가뜩이나 시댁일이며 회사 일로 신경 쓸 것도 많을 텐데. 너도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묻어둬. 신경 써봤자 좋을 거 없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도 한 마당에 아버지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이도 있는 양반이 딸 자식과 같은 나이 또래인 여자를 끼고 살다니요. 자기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젊은 여자를 집안에 들인 아버지도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더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버지와 살림을 차린 여자였어요. 아버지에게 뭐가 볼 것이 있다고 그 나이에 자기 돈까지 바쳐가며 합가를 했는지 당최 속내를 알래야 알 수가 없었죠. 어머니께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두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네요. 혹시라도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집안에 쳐들어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일단 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차를 몰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자꾸만 한 여자가 눈에 밟혀 계속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앞을 가로질러 가는 여자는 신우이와 너무 흡사했거든요. 해외에서 실종된 신우이가 한국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작정 여자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앞모습을 확인한 순간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네요. 여자는 영락 없는 신우이였어요. 다급한 마음에 당장 남편과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날따라 시댁 식구들은 영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로 인해 저의 속만 타들어갔고요.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신우이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주차된 차에서 내려 신우이를 따라갔어요. 연락이 오지도 않는 휴대폰을 들고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신우이를 따라가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니까요. 미행하는 것이 너무 티나지 않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신우이를 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신우이가 자꾸만 아버지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한다는 것이었죠. 설마 하면서 뒤를 밟는데 신우이는 역시나 아버지의 집 앞에 멈춰서더군요. 손이 떨려 휴대폰 타자도 제대로 칠 수가 없었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이 상황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신우이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 것까지도요. 문자를 보내고 나자 더 경악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신우이가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왔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모든 게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고 있으니 사돈처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요. 신우이와 알 수 없는 말을 친근하게 나누는 아버지를 보자 살갗이 따가울 정도의 소름이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머리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외쳤지만 경악으로 놀란 몸은 머리와는 상관없이 곧장 아버지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더군요. 닫히고 있는 문을 열어 제끼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제 모습을 본 두 사람은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었죠.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지.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을 할 테니 일단 진정을 좀 하고. 아버지 같으면 이 상황에서 진정을 하게 생겼어요? 해외에서 실종된 시누이가 아버지랑 살림 차린 젊은 여자가 돼 있는데 세상 어느 딸이 진정하게 생겼냐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네 목도 남겨주마. 그러니 제발 아무 소리 말고 잠자코 있어봐라. 얼마 남지 않은 일을 너 하나 때문에 망칠 수는 없잖니. 그 입 좀 닫으세요. 다 된 밥에 재 뿌릴 일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지도 않을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했기에 이유를 물었는데요. 그때 초인종이 울리며 시누이를 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려는 사이 시누이는 베란다로 뛰어갔죠. 시누이의 모습을 본 시부모님이 달려들자 시누이는 그대로 2층 높이의 빌라에서 뛰어내렸고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시누이로 인해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어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누이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옆에 있던 아버지를 추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곧장 무릎을 꿇으며 시부모님에게 싹싹 빌 뿐이었어요. 마치 자기 죄를 들킨 죄인처럼 말이에요. 다 사돈 처녀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은 벌벌 떠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는데요. 아버지는 그제야 그동안 저희가 전혀 몰랐었던 일을 설명해 줬네요. 알고 보니 시누이는 지금까지 격리부에서 일하는 것을 이용해 법인카드를 몰래 빼돌려 개인이 쓰고 있던 거였어요. 자신이 쓴 비용은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경비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야금야금 회사 자금을 쓰는 것에 만족을 못한 시누이는 시부모님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아무리 시누이라고 할지라도 회사 자금에 손대기는 겁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사장실 금고에 보관 중이셨어요. 시누이는 이 때문에 경비원이던 아버지를 끌어들인 거고요. 아버지가 말하길 시누이는 지금까지 밤마다 아버지를 이용해 몰래 시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와 자신이 아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금고를 열려고 했다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왜 그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 시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시누이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와 현금만 사용했다고 우물쭈물하며 답을 하셨죠. 그제야 그동안 시누이가 왜 실종 신고가 된 척 연기까지 하며 아버지의 옆에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시부모님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실패해도 모든 것을 아버지가 덮었으면 되는 거니까요. 실종 신고 처리가 된 자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심란해하시는 시부모님 앞에 다시 나타나 감격에 제외를 한 후 다시 사랑스러운 막내딸 행세를 하면 되는 거고요. 시누이의 파렴치한 속내를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목 놓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건 애써 눈물을 참고 있던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해도 그동안 금지옥엽 친자식보다도 더 귀하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하게 시부모님들이 피땀 흘려가며 벌어놓은 재산을 차지하려 했으니까요. 저는 충격에 빠진 시부모님을 대신해 아버지에게 시누이가 빼돌린 재산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지. 난 그냥 사돈 처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저도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랑 같이 법정에 서고 싶지는 않아요. 제발 최소한 자식된 도리는 할 수 있게 알고 계신 거 지금 다 말씀해 주세요. 처벌을 받는 것은 무서웠는지 아버지는 그제야 어젯밤 금고를 열은 시누이가 금덩이를 챙겼다고 실토를 하셨습니다. 금고에 있던 금덩이의 금액을 따지자면 좋기 1억은 넘었기에 머리가 어질어질했네요.
마음 같아서는 생각 없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을 저지른 시누이를 당장이라도 경찰에 넘기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크게 상심하실 시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선했기에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더군요. 저에게는 시댁 재산을 훔쳐간 파렴치한 도둑으로밖에 안 보였지만 시부모님에게는 소중한 막내딸인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시부모님께서는 시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한 번만 주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연락을 하기만 하면 시누이는 요리조리 모든 연락을 다 피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망둥이처럼 뛰어다니기 바빴는걸요. 시부모님은 이런 시누이 때문에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으셨고요. 그러던 중 시누이에게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불시검문을 온 감사로 인해 시누이가 그동안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 밝혀진 것이었죠. 본사 측은 시누이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자마자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걸었죠. 시누이는 그제야 집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집에 온 시누이는 잘못한 기색은 전혀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시부모님에게 어이없는 요구를 했네요. 회사에서 지금까지 내가 썼던 돈 다 채워넣으래. 1억만 엄마 아빠가 내줘. 이놈의 계집애가 제정신이야? 꾸중 한 번 없이 키워줬더니 아주 이젠 지 부모가 네 비위 맞춰주는 사람인 줄 알아? 그동안 너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애간쟁 태우면서 뛰어다녔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자기가 써제낀 돈 채워넣으라 이 말이야? 지 부모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사고를 쳐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너한테 부모가 뭐 필요하냐? 그냥 돈만 있으면 집 나온 걔한테도 부모라고 넙죽넙죽 돈 받아 먹으면서 엄마 아빠 소리 할걸. 누가 키워달랬어? 자기들도 나 때문에 이만큼 돈 벌고 사는 거면서. 나한테 이 정도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진짜 웃겨. 입으로만 내 사랑 우리 딸 하지. 어차피 엄마 아빠 죽으면 재산은 다 오빠한테 줄 거잖아. 그래서 빈털터리로 쫓겨나기 전에 내 목 내가 챙긴다고 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세상에, 너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냐? 그래, 내 말대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 주제에 우리가 너한테 너무 큰 걸 바랬구나. 잘해줘봤자 남인걸. 지금까지 키워준 정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네가 사고친 뒷수습은 우리가 하도록 하마. 대신 앞으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는 끝난 거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지 말고 너 혼자 해결하거라. 웃겨 진짜. 누가 고마워할 줄 알고 그깟 푼돈 좀 쓴 거 가지고 생색내기는. 기분이 상한 듯 입술을 삐죽이던 시누이를 시아버지께서는 억지로 집 밖으로 내쫓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인자한 시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기 등에 칼을 꽂은 남의 자식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후 시부모님께서는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일이라며 사비로 시누이가 횡령한 돈을 채워 넣으신 후 그동안 미뤄왔던 이사를 가셨네요. 혹여라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며 이사를 미루던 시부모님께서 이사를 가시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 그지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셨는지 시누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돼 시누이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시부모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이사를 갔다면서요. 항상 자신의 응석을 들어주셨던 시부모님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죠. 남편까지도 등을 돌렸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누이는 이미 금덩이를 판 돈을 흥청망청 써제끼다가 돈이 떨어지고 그제야 집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화나서 잠깐 나 버릇 고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새언니가 한 번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해줘요. 밀린 카드값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엄마 아빠 없으면 나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2년 전연하며 삿대질하기 바쁘더니 여간 급한 게 아닌가 봐요? 새언니라고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새언니랑 장난할 시간 없어요. 빨리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요. 시부모님께서 간절히 찾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시부모님을 찾는 시누이의 행동이 너무 얄미웠어요.
허영심에 찌들어 있는 신우이를 보니 저절로 혀가 차질 정도로 한심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허영심과 이기심 때문에 세상 둘도 없는 좋은 부모를 자기 손으로 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새언니로서 마지막 정을 주는 셈치며 신우이에게 30만 원을 입금해 주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아무 도움도 주고 싶지 않지만 시부모님 딸이었던 걸 생각해서 마지막 정을 베풀어 주는 거니까 그 돈으로 허튼 짓 하지 말고 잠잘 곳이나 정해요. 세상에, 이깟돈으로 뭘 하라고? 누가 이깟돈 달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만나게 해달라니까요. 신우이는 참 한결같이 한심했어요. 그런 신우이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어줍잖게 착한 척을 했다면 홀랑 넘어가 시부모님에게 데려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희 가족은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처음에는 신우이의 일로 인해 뒤숭숭하긴 했어요. 저 또한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린 후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퇴사한 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아버지께서는 틈만 나면 돈을 빌려달라 연락이 오곤 하는데요. 마음이 뒤숭숭한 것과 별개로 아버지가 자처한 일이기에 아버지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은 일절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책임을 제가 대신 져줄 필요는 없는 일이니까요.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상태고요. 지금도 신우이는 간간히 오곤 합니다. 남의 밑에서 굳은 일을 하며 잘못을 깨우쳤으니 시부모님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기에 모든 연락은 무시를 하고 있네요. 신우이와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남을 고생시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던 사람들의 최후는 참 비참하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시청자분들도 주변에서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인연을 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잘 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인생에 어떤 불행을 가지고 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오늘 사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사연을 경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